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선욱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나 아렌트 그리고 마이클 샌델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그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했던 여러 그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강의는 물론 이제 두 사람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그 서양 정치 철학, 정치 사상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민주주의란 정말 무엇이냐, 그리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자치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자치란 무엇이며 또 자치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정치 철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그 사회학이나 실제로 이제 정치학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상, 철학, 그러면 일단 호기심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좀 현실과 거리감도 느껴지고, 좀 깝깝할 수도 있고, 머리 아플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전혀 그러지 마시고요. 정치 철학, 최근에 이제 우리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당하고 구속돼서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만은,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경험했던 촛불 집회나 또는 태극기 집회나 또는 이런 여러 과정 속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밀접하게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어떤 분들은 환희로, 어떤 분들은 분노로 이런 어떤 과정들을 함께 거치면서,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요. 오늘도 낮에 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아버지와 그 아들 사이에 이제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생기는 갈등, 또 부부지간에 그 남편분과 아내분 사이에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 대한 갈등, 이런 구체적인 이제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다룰 때 생각해야만 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 또 어떤 그 생각의 어떤 그 틀, 이런 것들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고, 아마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해 보신 그 내용들을 응용해 보실 수도 있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반추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아마 적용도 해 보시고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1980년 이제 79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피살을 당하고 80년 민주주의의 봄이 이제 생겼고요. 그러다가 이제 광주 민주화 항쟁이 발생하면서 전두환 정권이 시작이 되고, 전두환 정권에 대한 기억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포악한 독재 정권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가 경제적으로는 괜찮았거든요. 여러 가지 아주 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 전두환 씨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우리나라 경제가 괜찮았었던 때였기 때문에, 경제학을 하는 분은 그 시기를 굉장히 좋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가지고 우리 이제 정치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다가 87년도에 그 이제 소위 87 민주화 항쟁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 1987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한국의 이제 정치 또는 시민 정치에 있어서 분기점이 되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87년 이후에 이제 우리는 민주화의 길을 이미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들어섰다고 믿었던 민주주의가 과연 우리는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가 맞나, 그리고 이 민주주의란 이런 것이라면 이 민주주의는 정말로 좋은 건가, 아니면 민주주의 말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정치라고 하면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정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있는 그대로의 정치는 사실은 가급적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분께서 내가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 일단 내용을 들어보기 전에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리고 싶은 게 정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럼 정치란 그렇게 나쁘게 이렇게 우리한테 인식이 되는지, 좌우지간 그것도 역사가 있지만, 어쨌든 정치라는 게 어떻게 하면 진짜 좋아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뤄볼 고민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은 생각을 하는 것이
뭔가 민주주의는 자유가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 체제니까 남의 간섭받지 않고 좀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체제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면 이제 백성들, 시민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주인이 되는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인이란 말은 뭐가 아니란 얘기냐 하면 종이 아니란 얘기죠. 주인이라는 말은 노예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주인은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을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시민들 모두가 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민주주의를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면서 자유로운가? 뭐 일단 교통질서 지켜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운전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뭐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이제 우리가 법을 안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 교통법규와 관련되지만, 예를 들면 꼭 안전벨트를 매야 되나요? 사고 나서 죽으면 그거야 뭐 내가 죽는 건데 왜 국가가 나한테 안전벨트까지 하라 말라 강요하는 거야? 일단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안 지키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니까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에 가고 이런 건 내가 잘 지키겠는데, 안전벨트 하는 것까지 국가가 왜 간섭해? 뭐 이런 생각 혹시 해본 적 계세요? 예, 이게 이제 국가가 시민들의 이제 지나치게 개입을 해서 마치 그 국가가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간섭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paternalism이라 그래서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아버지주의 또 내지는 가부장주의 같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가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 근거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죽으면 실제로 안전티를 하고 안 하고가 그 자기가 자가운전일 때조차도요. 그때에도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그 규모가 차이가 확실히 나고,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드니까 당신이 안전띠를 안 해서 사고 나서 죽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국가가 판단을 하는 거죠. 말을 듣다 보면 그런 건 또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근데 꼭 그렇게 또 생각만 안 되는 것들도 아마 여러분들 사업하시고 실제 일을 하다 보면 뭐 이런 것까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간섭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면 이게 지금 우리가 주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상에 의해서 매여 있다 하는 생각도 같죠. 야당 가운데 조금 진보적이다 싶으면, 그리고 이제 이 상당히 우파적인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곤란한 사람이다 싶으면 딱 갖다 대는 게 뭐냐면 좌빨이라는 이름을 붙이죠. 빨갱이다, 좌익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나면 일단 그 말을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 간에 대놓고 저 사람 빨갱이야 라고 들어오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제 뭐 주고받는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좌익이건 아니건 간에 그런 식의 이름을 듣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어도 빨갱이로서 공산주의를 내가 신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사회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사상적으로도 뭔가 우리한테는 제약이 있다. 제가 왜 그런 나쁜 예까지 듣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일단 제약이 있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간단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 우리가 사회가 이제 이끌려져 나갈 때 여론의 바탕을 두고 국가가 이끌려져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여론이 하나가 아니더라. 그러면 다수결로 가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다수의 생각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더라. 이제 등등. 그래서 그러면 일단 사회를 이끌어갈 때 국민의 뜻, 그럼 국민의 뜻이 뭐냐라고 그러면 제가 국민이니까 내 뜻이 국민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건 맞죠. 그런데 내 뜻이 다른 사람의 뜻과 충돌이 되는데, 그러면 누구의 뜻이 진짜 국민의 뜻이냐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궁극적으로 손들어서 표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수결로 가자. 그래서 대부분이 다수결로 가는데 그 다수결이 진리냐. 이게 이제 우리는 또 갖고 있는 의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위에 보시면 이제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이제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또 미국도 국가를 건설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다는 걸 아시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여러분은 프랑스의 민주주의하고 미국의 민주주의하고 어느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 있고,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구체제가 전복이 되고 어떤 민중들의 어떤 세계가 왔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유럽에서 민주주의의 물꼬를 트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물론 그 영국에서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지만, 미국은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도 독립을 막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미국이 국가 형성이 됐다라고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이상하게 많은 우리들이요, 이런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프랑스의 영향을 미국이 받았다가 아니고요. 미국이 독립선언을 한 것이 1774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이제 그 바스티유 감옥에 쳐들어가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프랑스 혁명을 했던 것이 1789년입니다. 벌써 한 10몇 년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독립선언을 하고 이제 그 영국과 전쟁을 하면서 국가를 세우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거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지 워싱턴이나 뭐 프랭클린이나 뭐 제퍼슨이나 소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삼권 분립 체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통령을 세웠던 그 삼권 분립 체제가 형성이 되었을 때 유럽에서 대통령제를 하고 있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은 다 왕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시간과 관련된 상식적인 것과는 이제 다른 부분인데요. 이런 이제 미국의 모습을 보고 프랑스에서, 물론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이지만, 이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외교관으로 미국을 갔다가 그게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보고, 그리고 썼던 책이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두꺼운 책을 썼고요. 그게 미국과 유럽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책은 원래 프랑스어로 지었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고민하고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참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렇습니다. 토크빌이 아주 미국 민주주의에서 중요하게 보았던, 이건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았던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서울시가 뭐 인구 1000만 아주 거대 도시인데, 이 서울시가 여러 구로 나뉘어져 있는 거 우리가 다 알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도봉구에서 이런 모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서울시의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았을 때, 이제 이 도봉구와 같은 구에서 사람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봉구만 해도 크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동에서 동 단위로, 우리가 이제 동에서 이루어진 이제 그 시민 그 자치센터가 있잖아요. 그 센터에서 뭐 과거에 이제 동사무소라고 했던 그 사무소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1동, 2동 이렇게 모여서 합의를 하면, 그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도봉구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모였던 의견들이 다시 구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의사를 모아서 그걸로 서울시가 입장을 정한다 라고 하는 완전 하향식의 그림, 이런 것들을 보았던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중앙 집권적이고 중앙 중심의 생각은 중앙에서 어떤 입장을 딱 정하고 그것이 이제 각 지역별로 내려와서 하는 이 그림인데, 그게 아니고 밑에서부터 회의를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에서,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서 의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그 회의체가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게 이제 가장 바탕이 되는 중요한 모임이 되는 거죠. 실제로 미국이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모임이 바로 타운홀 미팅, 마을회관 모임이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진솔하게, 이 정도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회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앞에 도로를 좀 확장을 해야겠는데, 도로를 이쪽 편으로 확장을 시킬까, 저쪽 편으로 확장시킬까, 좀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뭐 돈도 따져보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의논들을 요 정도의 숫자면 한번 직접 민주주의적으로 한번 따지면서 여러 가지 의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동에서부터 의견을 모아가면서 회의를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오늘날 미국도 그렇게 하느냐?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미국을 얘기할 때 미국의 건국 당시의 공화 정치의 모습, 이 공화 정치, 공화제라는 말 또는 공화국처럼 공화라는 말을 쓸 때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왕이 없다. 왕이 있어서 통치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스스로 자치한다는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합의한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이끌어 갈 때 그걸 이제 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고 했을 때 누가 다스리는 공화국이냐면 민이 주가 되는 공화국이다. 그 말은 왕이 존재하지 않고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간다 하는 이제 그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자치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치라고 하는 관점, 타운홀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관점에서 민주주의 사회를 바라보았을 때 자치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배한다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self-governing입니다. 우리가 자치할 때 스스로가 다스린다라고 할 때는 괜찮은데 이 말을 좀 곰곰이 씹어보면 조금 불편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영어 단어에 이제 governing이라는 이제 그 단어가 있잖아요. 뭐 좀 기본적인 단어니까 이 governing의 동사는 govern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government가 정부잖아요, 그죠? 그런데 govern이라는 동사에다가 뒤에 어미를 붙여서 governor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어떤 단어로 번역하는지 아십니까? 거버너라고 하면 총독이라고 번역합니다. 총독 그러면 느낌이 이제 굉장히 달라집니다. 우리도 과거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 있었잖아요. 조선 총독부는 일제치하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라는 말은 총독이 다스리는 총독령이 있고 거기에서 대통령처럼, 그런데 총독 자신은 임명받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정권을 휘두르는 그와 같은 지배자이죠. 그러니까 govern이라고 하는 말이나 또는 영어 단어의 rule이라고 하는 다스리다라는 말의 의미가 보면 통치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치라고 하는 이 말을 번역할 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다스린다까지는 괜찮은데, 그래도 이제 원래 민주주의 정신은 그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끼리 이제 대표를 뽑아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게 하는 사람에게 위임을 하죠. 예를 들어 대통령.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죠? 통치자들 중에서도 제일 큰 사람이 대통입니다. 통령이죠. 통령 중에서 제일 큰 사람이 대통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통치라는 의미가 우리말 이 그 대통령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행정적으로나 또는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룰러, 어떤 이제 행정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룰러라는 말을 쓰게 되면 통치하는 사람 이런 말을 쓰는데,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말도 말을 바꾸게 되면 지배하는 사람 이런 의미도 번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이 좀 섬찟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영어 단어도 그렇고 우리 단어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 스스로가 다스리는 평등한 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자칫 보면 우리의 의식 속에 있는 지배자 또는 피지배자라고 하는 이 의식 자체가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들의 머릿속에도 들어있고 우리가 쓰는 단어 속에도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들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말과 우리들의 의식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수직적인 관계로 놓고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보면 우리가 말을 일거에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말을 쓰면서도 의식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을 세웠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투표를 해서 우리의 지배자로 대통령을 세워서 그분은 이제 우리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을 따라야 되는 피지배자가 되고, 이런 관계로 우리가 의식을 가질 수는 없겠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또 따라가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을 한번 주의를 환기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능적으로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떤 얼마 전에도 이제 저기 그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고, 또 몇 년 전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세월호 사건이 벌어지고, 그럼 문제가 딱 발생했다. 그러면 자, 다 같이 이 문제를 모여서 한번 의논해 보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게, 그리고 지금 사드 문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어려운 이제 국제 관계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을 다 같이 모여서 국민 전체가 국민 투표를 해가면서 사드를 할 거냐 말 거냐, 모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자를 만들고 그들에게 많은 부분을 위임해서 그들이 하는 결정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배를 받는 거냐? 우리가 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지배를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볼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자유의 의식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지배 구조와, 다시 말하면 이제 국가 조직 속에 이루어지는 이 지배 구조 관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비지배라는 의식입니다. 여기에 비지배적 어떤 관계, 이제 정치가들과 일반 시민들과의 관계, 또는 이제 여기에 구청이 있으니까 구청장님과 구민과의 관계, 이 관계가 지배의 관계는 아니다. 지배의 관계는 아니다. 근데 이 지배라는 말이 영어로 얘기하면 그 domin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domination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domine,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은 노예와 쌍을 이루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자들 또 정치가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 관계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임은 했지만 우리에게는 어디까지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자유민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그런 의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말도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고요. 자유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제가 대학원에서 한 학기를 강의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칸트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유롭다는 말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나의 결정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자녀들에게 어떤 학원을 선택하지 또는 대학을 어떻게 하지 할 때 자녀들로 하여금 자기 결정권을 주어라. 또 노인들께 무조건 자식들이 일방적으로 노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결정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살, 4살짜리가 있는데 빨간불인데 막 길을 건너가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자유롭게 키워야 되니까 그 아이에게 자기 결정권을 주어라 하면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결정권을 가질 때에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체계가 형성이 되어야만 되죠. 그러니까 진짜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단지 자기 결정권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를 제대로 알고 그 아는 것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레스토랑을 갔는데요. 갑자기 한 번도 안 가던 굉장히 고급 레스토랑을 막 갔어요. 가니까 넥타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막 넥타이도 하고요. 보니까 컵도 여러 개가 있고 접시도 여러 개가 있고 뭐 포크, 나이프도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처음에 딱 가보면 누구라도 이거 뭐 어떡하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포크 하나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눌러가지고 그냥 대충 이거 먹고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뭐 소위 이제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은 뭐 할 때는 어떤 칼을 쓰고 어떤 데는 어떻게 쓰고 이제 이걸 착착착 격식에 맞춰서 하면 음식 맛도 뭐 더 낫게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알면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 라고 하는 그 말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나를 구속하니까 불편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중요하다, 자의적이건 아니건 내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보면 진리를 아는 것도 내가 구속을 당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아이자야 벌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이제 구별을 좀 했습니다. 소극적 자유가 뭐냐면 간섭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밑에는 간섭만 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실현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그가 진짜 자유로운 거다. 그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가급적 간섭하지 말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뭐 안전띠 착용하라 그런 거 하지 말고 법규도 미니멈만 최소한만 해라 라고 하는 간섭의 최소화. 뭐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밑으로 보게 되면 간섭만 없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를 들어 7살, 8살, 10살 되는 애들한테 노동을 시켜서 돈 벌어오게 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국가가 해결시켜주고 그래서 교육을 일정 정도까지는 적어도 받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틀 속에서 자기가 이 시민으로서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는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국가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일단 다수결로 한번 가보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건 조금 곤란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야말로 한 몇천억 제가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마음대로 돈 쓰면서 멋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국가가 세금 내라 그러고 국가가 또 뭐 이렇게 뭐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고속도로에서 정말 제가 몇 억을 주고 산 자동차 가지고 신나게 한번 밟고 싶거든요. 이 차는요 250km 밟을 수 있어요. 쫙 이거 경찰도 못 따라오는 그런 차를 사서 한번 밟고 싶단 말이죠. 예? 근데 왜 제한 속도를 딱 둬가지고 그러는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돈 가진 사람 부자들만 위의 것을 국가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일률적으로 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보면 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에 정답이 딱 있는 것도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소극적인 태도로 최대한 자유를 보장해서 시민들의 자율적 판단, 결정을 보장해주고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시민들이 고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또 보장을 해주고 고른 기회가 역차별이 이루어진다고 느껴질 때 그 역차별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어도 되지 않겠냐 싶은 만큼까지 가야지 지나치게 가가지고 이거는 심각하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있어도 괜찮은 정도의 역차별이냐를 고민을 해보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다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자치의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결정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을 얘기했을 때 이 비지배적 자유다. 비지배적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섭이라는 말, 참 간섭받기 싫습니다. 뭐 간섭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연예인들 보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그죠?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한번 떴다고요. 뭐 엄청나게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다가 강남에 빌딩 사고 그걸로 이제 평생 먹고 살고 하는 걸 보면 질투가 막 나더라고요. 조금만 이제 이면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 연예인들도 만만치 않게 간섭을 당하죠. 일단 옷 같은 거 어떻게 입어야 된다.
또 스케줄 관리해주고, 그러니까 뭐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촬영을 해야 되는데 뭐 얼굴이 퉁퉁하면 안 되니까 먹는 것도 막 간섭하고, 그죠? 그러니까 막 이런 간섭들을 막 하고 있으면 싫겠죠. 그러니까 이거 다 싫어 하고 내 멋대로 하면 정말 인기 있는 연예인 되기가 힘들겠죠. 관리를 잘 받아야지. 매니저나 또 도와준 사람이 관리를 잘 받는다는 얘기는 그것은 내가 간섭을 많이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간섭이라고 해도 그것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나를 지배하기 위해서 나를 막 어떻게 함부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간섭이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이 자유라는 것과 간섭, 이거는 양립할 수가 있다. 자유와 간섭은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간섭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간섭을 받는 것과 내가 자유롭다 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간섭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간섭이 문제가 있냐면 나를 지배하는, 다시 말하면 나를 노예처럼 나의 자유의지와 또 나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나를 어떻게 하는 이제 그런 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간섭. 그거는 이제 그냥 간섭이라고 그러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 이런 지배적 태도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저는 어디까지나 정치와 관련되고 행정, 사회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기업에서 취직을 해가지고요.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조직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위에 이제 그 고참이 지시를 하죠. 이거는 간섭이 아니라 지시고 나를 지배합니다. 뭐 해라. 저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거의 노래 부이듯이 저를 부려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유로우실 때 어떡하나요? 사표 내고 나오면 되죠. 단 이제 월급 못 받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돈이 매개가 돼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 관계를, 그래서 내가 이런 이제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받는 대신에 내가 이런 노동력과 나의 지적인 능력과 나의 능력을 제공한다라는 계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인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 관계는 우리가 그 대통령을 투표를 딱 해서 뽑았을 때 바로 대통령이 우리한테 돈을 얼마 줄 거니까 내가 그걸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계약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영역하고 경제 영역 속에서 작동하는 그 인간관계와 정치 영역에서 작동하는 인간관계는 전적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 점은 딱 염두에 두시고 나가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이제 그 뿌리가 서양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라는 말이고, 이 말은 데모스라는 말과 크라치아라는 말, 두 개가 다 그리스어인데요. 두 개를 붙여가지고 데모스의 크라치아라는 말입니다. 데모스는 이제 대중, 민중 이렇게 한다면 크라치아는 지배입니다. 이게 이제 서양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요. 그 아테네라든가 이런 그 민주주의가 발달했던 그 사회, 물론 우리가 그 민주주의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국가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국가에서 완전하고 이상적인 형태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정치 참여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외국인은 안 되고 아테네 출신의 시민이어야 되고 여성들도 아닙니다. 여성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 그 중에서도 자유민들만 가질 수 있었던 권리가 민주주의의 권리니까요. 대단히 제한적인 의미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원래 이제 형태로 가졌던 것을 이제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합니다. 이소노미아라는 말은 이제 여기에 좀 생소하신 단어죠. 이 이소노미아라는 말은 평등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또는 비지배라는 말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번역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소노미아라는 말은 이 공동체 속에서 누구도 지배자가 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날 현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될 때는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이 단어 우리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법 앞에서 평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은 뭔가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무엇인가가 법이 있고요. 그 앞에 우리는 딱 서가지고 이 법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다 평등하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법 위에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 밖에서 우리 시민들을 지시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은 누가 만들까요? 그 법은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이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이론들이 생겨나긴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연법 사상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자연법 사상. 자연법 사상, 그래서 제가 그 대학 다니면서 이 자연법이 뭐냐 보니까 우리 인간 사회 속에 질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질서는 마치 자연 속에 있는 질서처럼, 자연 속에 있는 질서는 종교인들은 신이 만들었다고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질서에 따라서 모든 만물들이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인간 사이에서도 뭔가 법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게 자연법이다. 자, 그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자연의 법칙은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연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자연법 해서 1조 1항 해서 쭉 나오는 게 뭐가 있는 줄 알고 도서관도 뒤져보고 서점도 다 뒤져봤는데 이상하게 없더라고요. 대한민국 헌법 하는 것처럼 자연법하고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요. 그게 이제 제가 굉장히 무식했던 겁니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 사회를 지배하는 법칙이 자연의 법칙처럼 존재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와 같은 법 조문이 이렇게 착착 있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발견해서 만드는 것이냐 하면 갑자기 어디에서 뚝딱 내려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잠깐 짧게 생각해 보면 원래 법이 없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이 없는 상태는 한마디로 무법 상태입니다. 무법 상태니까 무슨 일이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무슨 일이든 이루어져도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법의 이름으로 제재하지만 무법 상태에서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럼 무법 상태에서는 무엇이 지배하냐면 힘의 원리가 지배하겠죠. 그럼 힘센 사람이 다른 사람 거 뺏고 힘이 무조건 다른 사람을 압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전부 저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제가 제일 힘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은 전부 제 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무력을 통해서 다 뺏어서 즐기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시키고 제 멋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오래 못 가죠? 근데 여러분들도 다 혼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이제 자연 상태,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서로 우리 합의하자 하는 순간에 법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렇게 있는데 몇 분들이 딱 해가지고 우리 힘을 모아서 한번 대항하자 하면 여러분 사이에서 이제 합의가 발생하고 여러분들이 따르는 법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제가 따르지는 않겠지만 아무런 법도 없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따로따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힘이 세고 여러분끼리는 서로 비슷하니까 치고받고 할 수는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제가 누구보다 힘이 강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권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힘을
이렇게 여러분 힘으로 억압하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럴까요? 왜 아닐 것 같아요? 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을 제가 막 패가지고 갖고 있는 거 막 뺏었어요. 모든 걸 다 뺏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증오심을 갖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저한테 증오심을 갖고 저를 죽이고 싶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관계 속에서 저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디서 생기냐면 밤에 저도 자야 되잖아요. 제가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그냥 한 번에 죽여버릴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제가 막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짓는 게 아니고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간은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누구든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저 혼자 힘세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사이에 날아가니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두 사람 정도는 제 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잘 때 지켜주죠. 그 편이 되는 요 사람들한테는 제가 잘해줘야 됩니다. 이게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를 만들어도 역시 이제 제가 편이 된다는 얘기는 뭔가가 이제 다른 게 작동하는 거죠. 생각이 작동하고. 그러면 우리만 편이 되나요? 다른 사람들도 편해서 더 많은 사람이 힘을 뭉쳐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러면서 서로 치고받고 힘 모아서 막 격축이 벌어지다 보면 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에게는 또 이성이 있으니까 이러다가 다 죽으면 뭐 나한테도 손해니까 이러지 말고 우리가 남을 죽이는 거는 하지 말자. 죽이는 거는 하지 말고 서로 가지고 있는 힘을 좀 우리가 막 무조건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그 서로가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살지 않도록 법도 만들고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또는 법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실제로 최근의 역사 가운데 법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히틀러 지하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법 밖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일의 그 나치의 법의 지배 밖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법 밖으로 밀어내버리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두가 합의해서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사람만 빼놓고 우리 모두가 법을 만든다. 그럼 이제 그건 왕따죠, 그죠? 그럼 이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합의를 합니다. 근데 이때 합의를 할 때 합의가 의미 있으려면 여기에 있는 사람이 힘이 세건 없건 부자건 가난하건 잘생기건 못생기건 키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동등하고 평등한 관계라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우리가 합의를 하고 법을 만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두 평등한 존재로서 인정을 받고 법을 만들고 그럼 그 법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법이냐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딱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법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법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평등한 겁니다. 자, 우리가 쉬운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듣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맞습니까?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평등하던가요? 안 평등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다고요? 말도 안 되죠. 일단 몸에 여러 가지부터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또 우리가 먹는 숟가락도 굉장히 다르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아예 무수저, 수저가 없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평등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에서의 평등은 우리가 사회적 평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은 이제 그 뭐 사회적인 부분은 젖혀놓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 멤버로서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의견에 따라서 합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다른 의견은 경쟁도 해보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동일한 말할 권리가 있고 의사 표현을 하고 그리고 국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자유. 이 자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자유와는 달리 정치적 자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정치적 권리와 연관이 되는 이런 정치적인 권리,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정치적으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우리가 만든 이 법의 틀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다?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법의 지배 안에서만 평등할 수가 있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지만 그 법도 우리가 만들고 우리를 스스로가 지배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평등한 것은 법 안에서 평등하는 것이고요. 태어나면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어떤 공동체 속에서 정치적 평등을 형성함으로써 비로소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고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 제도 자체도 사회적 제도 자체도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형할 수 있는 이제 그와 같은 역할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평등의 중요성이 됩니다. 네. 이 자유라는 말하고 해방은 다릅니다. 해방은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워졌는데 일제치하에서 벗어났는데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국가적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시민의 권리가 없이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 자유로워졌느냐? 아니죠. 자유로워지려면 국가를 만들었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만들려니까 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법에 따라서 작동하는 국가를 만들었고 이제 그게 우리가 45년 해방과 48년의 국가 수립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것처럼 폭군이 있고 폭군을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가 국가를 민주주의 세우고 이게 이제 유럽의 경험이라면 우리는 일제치하에 있다가 물론 우리들도 독립투사들이 많은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어떤 그 해방을 맞이한 것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2차 대전의 종식이고 거기에서 소련과 미국의 역할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맞았지만 곧바로 이제 군정 체제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합의를 해서 법을 내었기보다는 학자들이 잘 우리에게 맞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재헌의회를 해가지고 헌법을 만들고 이끌어왔죠. 그러니까 사실상 법이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 전체가 생각하는 삶 속에서의 그 법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법이 진짜 우리의 헌법이 되었을까? 언제였을까요? 그나마 최근에 촛불 집회하면서 법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또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도 나름 또 법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고 이러면서 사실은 탄핵을 외쳤던 것도 헌법에 따라서 그리고 탄핵이 된 것도 헌법에 따라서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헌법의 80몇 조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는 진짜 헌법이 우리 손에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뭐 누구 편을 들고 그걸 떠나가지고 진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얻은 게 있다면 법이라고 하는 게 특히 헌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우리께 되어버리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정말 48년도의 국가 수립 해방과 국가 수립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했던 그러나 그 당시에는 사실상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우리와 우리의 헌법의 관계의 아주 가까운
관계 수립이라는 게 아마 최근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내려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보는 관점이 우리가 연고라든가 또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연고가 아니고요. 정말 한 동네, 한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어울려서 살면서 느끼는 정,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웃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이런 삶의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관점에서 사회와 정치를 바라보는 것과 그야말로 그런 지역과 연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서 그야말로 1년에 한 번씩 전세계가 아니죠. 이 지역 저 지역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오직 이성만 남아있겠죠. 따뜻한 지역에 대한 마음 이런 것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 지역적 연고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성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성이 우리의 인간적인 따뜻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냐 하면 그것은 꼭 필요하기는 한데요. 충분치가 않은 거죠. 충분치 않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뭔가가 작동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고요. 그러려면 자치라고 하는 그 영역도 정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이 거주민으로서 거주민이 일단 들어오면 다 거주민이고 또 열어놓고 받아줘야죠. 텃세하고 이런 거주민 아니고요. 그래서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데에서 이제 느끼는 그런 것이 진짜 가능해지려면 우리 동네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동네만의 어떤 시야만 바라봐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는지 이것과 연동을 해서 우리가 주장할 건 주장하고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때때로 막 싸울 것은 싸우고 그죠? 싸워야지 될 것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싸워서 쟁취하는 만큼 통 크게 이거는 아니구나 하면 내가 손해보더라도 딱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그렇다는 거지 시키는 대로 이건 양보하시오 그러면 뭐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자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자치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느 정도 정치적인 것이냐 할 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는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다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어떤 원칙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 원칙을 정하는 문제란 말이죠. 그 원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평등하다, 자유롭다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원칙은 우리가 이제 집들이 큰 길이 있고 그 밑에 이면에 도로들이 골목들이 막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칙은 자동차는 이쪽은 이렇게만 가고 그 다음 길은 이렇게만 가고 이걸 우리의 원칙으로 한다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합의해서 교통질서 어떻게 하고 여기서는 절대로 주차하면 안 돼. 여기는 주차해도 돼. 여기는 뭐 자유롭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여기는 돈 낸 사람만 딱딱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합의해가는 이런 것까지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정치가 관련되었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개념이 두 개입니다. 탈정치냐, 탈당파성이냐. 우리가 함께 합의를 하고 공동의 삶의 원리를 꾸리는 것이 정치적이라면 우리는 탈정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치 신물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몇 사람들 모여서 작당을 해가지고요. 자기네들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 가지고 상상도 못할 짓들을 벌이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몇 사람들이 모이게 이게 전체를 위한 이익이다. 이건 얘기가 달라요. 근데 전체가 아니고 이제 우리끼리 몇 사람들만 모여서 작당하는 거. 그리고 몇 사람들이 모여서 전체를 위해서 고민한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아주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만 딱 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이게 이제 문제죠. 이런 걸 우리가 당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파. 근데 이제 당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파가 사실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당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똑같나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걸 아주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이제 한 50분 가까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다른 것이 어느 정도로 다르냐면요. 저는 어쨌든 김선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홍길동이 아니니까 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를 보고 계실 때 여러분 저의 모두 다른 점을 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 이 끝에 계시는 분과 여기에 계시는 여성분께서 보고 계신 제 모습이 그림을 그대로 그려놓거나 카메라로 살짝 찍으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죠. 이쪽 각도와 이쪽 각도인데요. 그럼 여기에 계시는 한 50여 분 여러분들이 다 다르다. 그 이해 가시죠? 왜? 똑같은 위치에서 봐야지 똑같을 텐데 똑같은 위치에서 본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눈의 위치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전부 저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 해서 싹 찍었어요. 근데 똑같은 사진이 하나도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저의 이미지가 각인된 모습이 다 다른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제가 2시간 동안 말씀, 중간에 이제 쉬는 시간 10분 있었으니까 빼고 1시간 50분 동안 말씀 긴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면서 혹시 제가 여러분 오늘 강의하시면서 들으셨던 것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 한 말씀씩만 해주십시오 하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저를 이해하신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어느 경우는요, 정반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난 그렇게 이해 안 했는데 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 확인해보자 라고 싶을 정도로 다른 분도 계시는 거예요. 왜 다르죠? 그거는 제가 말하는 거를 홍길동처럼 이상하게 해가지고 서로 다르게 들리게 한 게 절대로 아니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이 다르니까 제 말씀 속에 딱 부딪히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 말씀은 결론적으로 사람은 다 다르다. 우리가 같은 요소도 있고 다른 요소도 다 함께 가지고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정치가 왜 당파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다른지를 보면 이해가 가요.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 보면 다들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태극기 집회에 나온 분들 또 촛불 집회에 나온 분들 보면 이상한 놈들 생각을 해요 또.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은 대단히 깨어있고 대단히 민주적이고 다른 쪽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냐. 한쪽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다른 쪽은 다 휘둘려서 나온 사람들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른 거고요. 경험이 다르고 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다르다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제대로 된 정치고 또 나쁜 정치가 되는 거죠. 가장 쉽게 다른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법, 죽여버리면 되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죽여! 그리고 내하고 똑같은 생각만 가진 대로 이걸로 가! 하면 제가 파워를 가지고 있는 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죠? 정치는요,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갈등을 전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이거를 또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진리의 문제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건 진리고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오류, 잘못.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건전한 생각이고 저 생각은 다 병들었다.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병든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죽임의 정치가 작동이 되는데 물론 잘못된 요소도 있습니다. 정치가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건 잘못이다. 이거는 오류다. 윤리적이지 못하다. 라고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의 취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인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분명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짚어야 될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짚되 다른 부분, 살아온 어떤 부분, 생각, 방향성 이런 것들은 인정하는 부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를 다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하는 진리 문제로 접근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거는 내 생각, 너 생각.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으면 중요한 건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 차이가 발생되는 그 부분이 뭔지 그거를 얘기하는 게 답이잖아요. 그거의 결과, 그래서 누가 대통령 되느냐, 그래서 탄핵하느냐 마느냐, 이거 갖고 부딪히면 결과만 갖고 하니까 이건 절대로 합의가 될 수가 없죠. 근데 그 뿌리가 되는 부분을 들여봐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정치적 대화의 요소입니다. 그래서요, 정치는요, 개인이 다 다르다라는 걸 이제 복수성, 단수 복수입니다. 복수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다양성 인정을 하면서 또 서로의 신뢰를 가운데 약속한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정말 흥미있습니다. 그 중에 뭐 긴 책인데 맨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 혼자 살 수 없지 않냐. 인간이 혼자 살 수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혼자 살 수 없다는 게 혼자서 자급자족하기가 힘든 거예요. 옷도 만들고 뭐 밥도 해먹고 이게 다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모여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관계, 이제 서로 이렇게 분업하죠. 그게 가정의 출발점. 그리고 그 가정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마을이 생기는 거죠. 그게 마을 가지고 안 되니까 좀 더 큰 이제 집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먹고 사는 동물적인 존재만은 아니다. 사람한테는 이성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배가 고파도 난 안 먹어 라고 생각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어디 개가 기분 나쁘다고 밥 안 먹는, 개도 좀 그런 건 있기는 있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요소가 인간에게는 또 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성이라고 하는 말에 로고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로고스라는 말은 동사라면 레게인이고 말하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그런데 인간은 말하는 동물이다. 이 두 개가 동의어처럼 얘기가 돼요. 인간이 정치적인 것은 왜냐하면 인간은 말을 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로서요, 먹고 사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이건 이제 경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단순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그런데 그냥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훌륭한 삶, 좋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부분으로 들어보면 진짜 인간다운 삶, 좋은 삶, 이거는 이성이 작동해야지 먹는 거, 돈 문제 가지고는 그게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간이 이성을 가졌다는 데 있어서 주목하는, 인간이 말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또 주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리면서 법 앞에 평등, 법 안에 평등 말씀드리면서 인간이 태어나면서 다 평등하냐? 그러지 않지 않느냐, 실제로. 그럼 우리가 진짜 평등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공동체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평등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만든 공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치 공간인데요. 이 정치 공간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할 때 발생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이 정치 공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사이에는 정치 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 들으니까요. 이 관계에서는 사실은 거의 일방적이고 교수와 학습자라는 이 관계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등성이 없죠. 게다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하나의 학습 공간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도봉구와 관련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주민으로서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가지고 토의를 하겠죠. 그때에 어떤 방식으로 그 회의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정치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치 공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말이 작동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성이 작동하려면 말이 작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등하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야 됩니다. 말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말을 막는 장치를 두죠. 60세 이상은 발언 금지. 예를 들어 여성들 발언 금지. 그리고 머리 까만 사람 발언 금지. 자, 그러면 이 공간에서 발언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 60세는 안 됐고 머리가 하얗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어떤 막 그걸 준다든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몇 사람들은 말을 하려고 하면 문자를 보냅니다. 너 그러다가 죽어. 이렇게 가면 이제 말을 못 하죠. 이런 식의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어떤 방식으로든 작동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사시는 분이 제 밑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에요.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잘릴까봐 겁나서 말을 못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말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개성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가 말을 탁 자르면 내 말이 비록 조금 불합리해서 잘렸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기분은 굉장히 나쁘거든요. 왜냐하면 말을 중지당했을 때는 단지 의견만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존재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회의를 할 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반대를 표명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반대 표명하지 중요하지, 자칫하면 이제 그 회의 이후로 평생 적이 되고 다시는 안 볼 사람이 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건 비합리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공간이 작동하려면 말이 작동되는 그런 방식의 일들이, 그 상황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말이 작동을 하는데 그 말이 우격다짐이 되고 제 고집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말도 아무 말이나 존중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말은 들어봐야 되지만 말 가운데 쓸만한 말과 쓸만하지 못한 말, 버려야 될 말, 배척해야 될 말이 나눠지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가 모두가 다 소통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의견이어야 됩니다. 소통 가능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제 속만 차리고 있는 것이 뻔한 얘기를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내세우는 의견이 나의 입속을 위한 것이나 또는 우리 가족의 입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 작동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동선 내지는 공공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선을 추구하고 있구나, 또는 모두를 위한 좋은 것이 추구되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면 비로소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다 해당될 수 있는 어떤 공통의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이 정치 공간에서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치훈련이라는 것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방식으로 많이 만들어져서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회나 또는 아파트 주민회나 이런 걸 보게 되면 회의한다고 하면 모이는 사람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대다수가 모여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나오지. 근데 나가지는 않으면서 이제 딴지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치 형태를 할 때 굉장히 발생하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자치회를 만드는데 자치회 참여부터가 과반수 이상의 참여가 안 되니까 일단 자치회의 어떤 존재 자체가 지금 정당성을 갖기 어렵게 된다 하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극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또 힘드니까 귀찮아하기도 하고, 이거는 아마 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지만 현 단계에서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걸 극복하고 돌파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비록 소수가 의결을 했지만 그 소수의 의결이 참여한 사람, 그러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끼리의 짬짬이가 되는 게 아니고, 비록 소수이지만 전체를 생각해서, 우리는 그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상상으로. 그래서 전체를 위한 의견을 내어서
결정을 내리면 그게 통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누군가 와가지고 다수가 아닌데 왜 소수가 너희들 마음대로 하느냐? 우리 마음대로 한 거 아니다. 진행은 뭐 소수밖에 안 왔으니까 했는데, 자, 우리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게 당신한테도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끼리 짬짬이를 했으면 그렇게 항의를 한 사람에게 이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설득을 못 하겠죠. 그런 식으로 딱 보면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 분여회나 아파트의 이제 주민회에서 뭔가 아파트 관심 있는 몇 사람들끼리 짬짬이 해 먹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전기세 같은 거 다 빼주고 관리비 같은 것도 막 깎아주고 그렇게 몇 사람들끼리 다 짬짬이를 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걸 알았어요. 탁 왔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왔어요. 그러면 이게 정당하지 않느냐? 말을 못 하니까 너도 해줄게. 너 것도 깎아줄게. 당신 것도 깎아줄 거야. 결국 이런 식으로밖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개가 되면 난리가 나는 이제 그거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소수가 이루어지지만 그들이 진정하게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 것. 그 대표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청와대에서 높은 곳에서 바로 그 공공성이 깨졌기 때문에 결국은 신뢰를 못하는 그 부분이 이번에 가장 핵심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공공성을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으면 그게 최선의 결과인 한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항의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적인 자리, 어떤 정치적인 공간에서 항상 중심에서 생각할 부분은 바로 공공성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마이클 샌델 교수 이름 우리가 이제 많이 알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200만 부나 팔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집에서 갖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자유주의 세계관인데, 이거는 이제 그 한쪽에서는 이성적으로만 접근하자라고 하는 거고, 샌델 교수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측면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고도 중요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길을 찾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게 되면 생각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고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연, 지연이라는 의미의 연고주의는 버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우냐? 실제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내가 예를 들어 고려대를 나왔으면 고려대학교 학교를 다니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또 내가 연세대학교를 다니면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른 것들이 또 자기 방식으로 이 사회에 어떻게 어울릴 거를 생각을 해야지, 고대 출신이니까 고대만, 연대 출신이니까 연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대 출신들이 연대 가서 교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 쓸 것 같죠? 연대 출신들이 고대 가서 교수 채용할까요? 안 할 것 같죠? 그런데 꽤 있습니다. 꽤 실력 있는 사람 받아들이고요. 서로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연고주의에 따르면 고대는 고대 출신만, 연대는 연대 출신만 해야 될 텐데 또 그렇게 갔을 때 그게 좋은 거냐?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시민자치, 이건 미국에서도 문제입니다.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가 생겨날 때에는 그런 자치들이 많이 이루어졌다가요. 1800년도 말 1900년도, 특히 이제 1900년 중간을 지나가면서 이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기업체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자치적인 것이 무너집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가 생각하는 것은 그 작은 단위에서의 자치 공간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직장 다니고 피곤하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는 걸로 가지 말고 여러분 이제 뭐 종교 생활 하시면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또 사람이 꼭 한 가지만 하지는 않잖아요. 등산하면 등산하는 사람들, 볼링하면 볼링하는 사람들. 샌델 교수 자신도요, 토요일만 되면 자기 아들하고 마을 야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야구 뛰고, 물론 이제 어디 출장 가거나 그러면 못 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자기가 여러 형태의 어떤 그 소속 집단들, 직장이나 종교나 또는 그 마을 공동체에 이런 것을 소속하면서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의견들을 모으고 하는 가운데 정치적인 어떤 대화하는 훈련도 하고 또 의견도 모으고 그럴 때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정치사회가 제대로 이렇게 설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해야지 시민이 될 수 있는 시민적 덕성, 시민으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자세. 그냥 시민이 다 시민이면 가만히 있어도 시민이면 그러면 좋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인 것처럼 인권도 마찬가지고요. 인권도 우리에게 태어날 때부터 인권이 갖춰져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인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존재다라고 주장을 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런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처럼 이런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민의 덕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그 낮은 단계의 자치훈련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어차피 민주주의의 생명은 결국 이 자치 공간, 이 공동체의 형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 또 잘 갖고 가느냐, 여기에 거의 전적으로 좌우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족한 말씀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